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임형철 해설위원님의 시간이 돌아옴과 동시에 네. 저희 앞에 성대한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오늘 기념비적인 날인데요. 네. 원투펀치 역사상 최초로 PPL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와, PPL.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임형철 해설위원님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치킨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축구 경기에는 사실 치킨이 치킨이죠. 빠지면 안 돼요. 네. 네, 치킨과 뭐 가능하다면 맥주 아니면 콜라까지 같이 곁들이면 정말 이 푸짐한 어떤 축구 경기의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PPL에 임형철 해설위원님이 정말 첫 출연자로서는 제격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저희 원투펀치의 첫 PPL을 제공해 주신 곳은 60개 치킨입니다. 임형철 해설위원님 60개 치킨 평소에도 드셔보셨죠? 그렇죠. 네. 이 육식계 치킨이 사실 기름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치킨을 네. 먹었을 때 다른 치킨들보다도 되게 깔끔하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주었었고, 그동안 육식계 치킨에 정말 많은 치킨들을 막 먹어봤지만 간지 치킨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간지 치킨 이외에도 뭐 호랑이 치킨, 크크크 치킨 되게 많은 메뉴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릴 메뉴는 바로 크크크 치킨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 60개 치킨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임형철 해설위원님의 그 청산유수와 같은 60개 치킨에 대한 지식에 감탄의 눈빛을 보내고 계세요. 오늘 성덕이 좀 된 느낌이랄까요? 정말 잘 찾아오셨다라는 생각을 지금 네. 60개 치킨에서 오시는 분들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60개 치킨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크크크 치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크크크 치킨의 가장 특성이 있다면 뭘까요? 바삭함이죠. 바삭함. 네, 크크크 치킨이 가지고 있는 맛은 되게 먹었을 때 와 이거 진짜 바삭하다. 그래서 안주로 먹었을 때 먹는 재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 후라이드 치킨에 곡물이 더해졌기 때문에 고소하면서도 바삭함이 살아있는 그 치킨이 바로 이 크크크 치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을 네. 위해서 제가 저녁을 안 먹고 왔거든요. 보시죠. 씹는 소리 들리시죠? 바삭바삭함이 확 느껴집니다. 바삭한 치킨에 바삭한 콘 크럼블 튀김옷. 그렇죠. 이것이 바삭함을 지금 더해주고 있어요. 콘 크럼블 튀김옷에 의한 바삭한 식감이 인상적이고 지금 보니까 곡물 같은 거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김이나 뭐 또 곡물, 참깨 같은 것들 이런 고소함들이 이 치킨에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튀김옷을 보니까 일반 프라이드보다도 튀김 보세요. 크럼블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슈퍼 곡물. 슈퍼 곡물. 건강에 좋은 그 슈퍼 곡물까지 더해져서 바삭함에 고소한 맛까지 지금 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냥 일반 후라이드 치킨보다는 이렇게 약간 곡물이나 쌀이 들어간 치킨들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직접 먹어봤을 때 그 치킨들이 조금 더 바삭할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되게 고소해서 일반 후라이드보다도 맛이 더 풍부하게 나는 맛이 있어요. 60개 치킨이 지금 저희 원투펀치에 12차례 지금 PPL을 주셨거든요. 12번 임형철 네가 다 해라. 내가 봤을 때 네가 제일 나을 것 같다. 메뉴를 하나씩 다르게 해도 저는 다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치킨을 좋아해서. 지금 써있지도 않은 멘트를 임형철 의원 너무 잘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우리가 미리 대본에 써놨던 멘트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저는 그냥 애드리브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 흐르듯이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스에 관한 칭찬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앞에 3가지 맛의 소스가 있어요. 지금 3가지 맛의 소스가 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소스가 콘 마요 소스. 콘 마요 소스. 네, 이 고소한 마요네즈 맛으로 이루어진 이제 소스인데 네. 저는 사실은 이 마요네즈를 좋아하거든요. 마요네즈 맛있죠. 네, 여러 가지 그 음식에 저는 마요네즈를 많이 먹습니다. 네. 자, 콘 마요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피클의 신선한 식감이 가미된 소스. 그렇죠. 요 피클 소스의 이름은 바로 크크크 소스. 네, 개인적으로 네. 크크크 소스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크크크 소스가 이게 치킨을 먹다 보면 새로운 어떤 맛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새콤한 크크크 소스를 곁들여서 드시면 입이 뭔가 좀 이렇게 상쾌해지는 느낌? 치킨을 더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크크크만 있느냐? 핫 크크크가 있어요. 핫 크크크. 요거는 아무래도 색깔로 봤을 때는 조금 매콤한 거겠죠? 그렇죠. 크크크 소스로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매콤함이 땡긴다. 라고 한다면 이 핫
크크크 소스가 있거든요. 네. 크크크 소스에 매운맛이 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맛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소스가 3가지나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즐기실 수 있고 소스 없이 먹어도 맛있지만 소스가 있을 때 풍미가 더해질 수 있는 고품격 치킨, 크크크 치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60개 치킨의 PPL을 진행하는 또 이유가 이번에 대한민국 대 태국의 2연전이 펼쳐지잖아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원투펀치의 팬이시라면 60개 치킨을 드시면서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 TMF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 5분을 추첨해서 60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릴 것을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고요. 이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원투펀치 저희 지금 찍고 있는 영상, 이 영상 말미에 공지사항을 꼭 잘 참조하셔서 정말 맛있는 60개 치킨을 타가시는 60개 치킨 쿠폰을 타가시는 5분 가운데 여러분이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0개 치킨의 정기를 받아서 운영되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이명철 해설위원의 본격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오늘의 TMF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TMF는 대한민국과 태국의 2연전 가운데 일단 1차전, 네. 1차전에 관한 이명철 해설위원의 프리뷰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윤장현 아나운서와 더불어서 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 뭐 허접하긴 하더라도 보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예. 태국 위주로 그때는 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대표팀을 또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팀을 살펴본 후에 태국의 어떤 장점, 단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또 우리가 어떠한 경기를 펼치는 게 좋을 것인가. 월드컵 예선이라는 단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상대는 없다. 네. 라는 대목을 또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이명철 해설위원의 이제 프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프리뷰할 때 가장 팬들이 관심을 갖는 대목은 우리의 라인업 어떻게 될 것 같아요거든요. 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그 이명철 해설위원께서 그럼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대표팀 일단 1차전 라인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골키퍼 자리는 역시 조현우 골키퍼가 차지하겠죠. 네. 올 시즌 이제 울산이 지금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조현우 골키퍼의 지분이 상당합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네, 올 시즌 요즘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보면 조현우 골키퍼는 지금 폼도 그대로 쭉 주전 자리를 유지만 하고 아직 김승규 골키퍼가 부상 중인 만큼 무난한 선발이 일단 조현우 골키퍼는 예상이 되고요. 수비 쪽은 우리 카타르 월드컵 때 멤버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 단 이제 오른쪽 풀백만 서령우 선수가 선발의 낙점을 받고 센터백은 김민재와 김영건, 왼쪽 풀백은 김진수 선수를 일단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왼쪽은 지금 멤버에서는 김진수, 이명재. 네. 이명재 선수 또 이제 축하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김진수 선수가 먼저 나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서령우, 김문환 여기서는 물론 김문환 선수가 뭐 월드컵 때도 주전이었고 예전 주전이긴 하지만 또 대표팀에 대한 어떤 공백 기간이 길었던 만큼 지금은 서령우 선수가 먼저 나갈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센터백 쪽은 뭐 김민재 선수는 당연히 부동의 주전이지만 김영건 선수 자리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권경원 선수의 기용 가능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권경원 선수가 이번에 주말에 있었던 수원FC와 대구의 경기를 보면 경기 중에 약간 햄스트링 쪽을 잡고 있는 모습이 경기 중계 장면에 잡혔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은중 감독이 대표팀 차출에는 큰 문제가 없다. 괜찮다. 부상이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선수 관리차 바로 있을 이 홈에서의 경기 때는 권경원 선수가 몸 상태에 따라서 선발이 아닐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봤고요. 조유민 선수도 물론 출전 가능성은 있지만 왼쪽엔 왼발 센터백을 쓰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 이번에는 선발 선수를 기용할 때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지금 김영건 선수가 익숙한 김민재 선수와의 센터백 조합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좀 높은 확률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미드필드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미드필드는 어떻게 될까요? 중앙 미드필더진을 봤을 때 저는 황인범, 이재성은 자리를 지킬 것 같고요. 네. 박진섭이 기용될 것 같습니다. 네,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러니까 박진섭 네. 선수가 되고 뭐 예를 들어 4-3-3이다 그러면 앞쪽으로 나가는 미드필더들이 이재성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될 것이다. 그렇죠. 사실 이재성 선수는 측면으로도 기용이 가능하지만 이 이재성 선수가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그간 아시안 게임이나 이 연령배 대표팀에서 보여준 전술들을 보면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서 공격적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들, 침투하는 부분들, 상황에 따라서는 넓게 빠져 들어가서 공격수들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조력하는 움직임까지 전술적으로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이재성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긴 하지만 그 이전에 대표팀에서 측면으로
후면으로 뛰었을 때와 비슷한 활동 반경을 사실상 가져간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3명의 미드필더 조합이 이재성, 황인범 그리고 뒤쪽은 박진섭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아시안 게임 때 박진섭 선수는 그때 당시 우리 스쿼드 상황과 전력으로 봤을 때 센터백이 더 적합해서 박진섭 선수가 와일드 카드로 센터백이 그때 선발로 낙점을 받았었죠. 그랬죠. 네, 근데 이번에는 센터백 쪽은 워낙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제 뽑은 자원들 자체가 많기도 하고 박진섭 선수의 그 활동량, 투지 그리고 황선우 감독이 아시안 게임 때 박진섭 선수를 중용했다는 부분 이런 점들이 지금 우리 중원의 수비적인 활동량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박진섭 선수가 뒤를 받쳐주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 빌드업 시에 누군가가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면 역시 황인범이 내려와주고 이재성이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를 좀 넓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미드필더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황선홍 감독은 박진섭 선수뿐만 아니라 백승호 선수, 정호연 선수도 사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두 선수의 기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황선홍 감독이 얼마나 과감하게 라인업에 변화를 줄지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백승호 선수, 정우현 선수도 기회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정우현 선수는 아무래도 최초의 발탁이기 때문에 당장 선발로 첫 경기에 기용이 되는 확률은 아무래도 높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네. 근데 만약 정우현 선수가 기용이 된다면 이 역시도 중원에 우리의 뎁스를 이어주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승호 선수는 만약 황선홍 감독이 조금 더 이 패스를 통한 우리의 점유, 조금 더 기술적인 어떤 역량을 바란다면 박진섭 자리가 백승호 선수가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태국이 어쨌든 우리를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 역습에 대한 위험성, 그렇죠. 기술적인 선수들의 어떤 보유한 전력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활동량과 태클 능력이 황인범, 이재성과 함께하는 선수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계산할 거라고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태국의 특히 역습을 전개하는 선수들 간의 호흡 및 그 네. 선수들의 어떤 개인적 역량은 우리 입장에서도 경시할 만한 수준이 도대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만약에 수비형 미드필더 둘을 놓고 이제 공격형에 해당하는 선수를 아예 그냥 한 명을 따로 놓는 정삼각형 구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태국이 공격 역량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좀 안 할 공산이 크다는 게 지금 임 의원님 생각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일단 예. 첫 번째 이유는 홈에서의 경기고 결국 객관적 전력은 여전히 우리가 압도적이거든요. 네네. 상대 역습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우리가 공격 숫자를 줄이면서까지 미드필더의 밸런스를 뒤쪽으로 내리는 것은 오히려 저는 지지하기 힘든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진섭, 백승호를 아래쪽에 놓고 뭐 이재성을 위로 올린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네. 그래도 수비가 든든한 박진섭 선수 한 명에다가 황인범, 이재성 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태국을 상대로 하는 홈 경기에서는 이 정도가 합리적인 밸런스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두는 것이 우리 이번 경기 컨셉에는 이롭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아시안 게임 때 황선홍 감독의 전술도 4-3-3에서 2-3-5로의 변형이 많았죠. 네.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들이 좌우에서 모두 전진되는 그림들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하게 팀을 좀 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드필드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여기에 이제 주민규 선수가 또 뽑혔기 때문에 네. 궁금해지는 이제 공격 라인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 3명인데요. 자, 왼쪽, 중앙, 오른쪽 누굽니까? 왼쪽은 손흥민 선수. 네. 이전 이제 클린스만 감독 때 대표팀을 생각해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센트럴 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왠지 이번에 왼쪽 윙이 다시 손흥민 선수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전방과 오른쪽은 좀 변화를 예상해봤습니다. 최전방은 주민규 선발. 네, 이번에 처음 뽑힌 선수지만 주민규 네. 선수는 국내 팬들 앞에서는 1차전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죠. 네. 울산과 전북이 이제 붙었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때 그때 주민규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들이 꽤 괜찮았고 대표팀 발탁 직후에 이제 열렸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표팀 발탁에 대한 역시 선수의 어떤 기분 좋은 소식, 사기 증진이 있었는지 조금 더 가벼운 몸놀림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몸놀림과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황선홍 감독이 이 선수를 뽑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이번 경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표팀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른쪽은 저는 원래라면 엄원상 선수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아쉽게도 엄원상 선수가 이제 몸 상태 관리를 위해서 이번 차출 명단에서는 제외가 됐죠. 송민규 선수도 선발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이 송민규 선수가 먼저 발탁이 되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첫 경기 선발은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발탁 선수가 바로 주전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역시 이강인이냐 아니면 또 다른 선수냐인데 이강인 선수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월요일 4시 45분 경기를 치렀거든요. 월요일 새벽 경기,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 경기 치렀는데
이 지금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에 입국되는 시간이 화요일 오후가 될 거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기일이 목요일 저녁이기는 하지만 네. 화요일 오후 입국이면은 뭐 시차 적응, 피로 회복 이런 거 자체로도 빠듯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후연 일자 자체가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이강인 선수가 비행 피로나 선수들 간의 합 때문에서라도 바로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은 저는 이번에는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자리는 좀 여러 선수들의 경쟁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픽을 해보라면 정우영 선수를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우영 선수도 사실은 뭐 왼쪽에서도 많이 뛰긴 네. 하는데 오른쪽 가라고 해도 못할 거는 전혀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정우영 선수에게 좀 더 득점을 노리는 침투와 같은 움직임들을 황선홍 감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을까. 아시안 게임 때 정우영 선수가 괜히 많은 골을 넣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성이 측면으로 가고 홍현석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가는 옵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이재성 측면 기용 또 홍현석 선수 중앙 기용 이거는 충분히 확률이 꽤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예. 만약 제가 생각했던 원픽이 아니라면 두 번째 하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홍현석 중앙과 이재성 오른쪽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현석 선수도 합류 시기가 조금 늦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1안이 아닌 2안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됐건 정우영 선수가 됐건 두 선수 모두 오른쪽 윙에서 뛸만한 이유는 이 경기에서는 태국이 상대이기 때문에 또 이유가 명확한데요. 태국의 왼쪽 풀백으로 선발이 유력한 선수가 티라톤 분마탄 선수인데 네. 공격적으로 전진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킥도 좋기 때문에 태국의 측면 공격의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좀 견제를 해야 될 자원이에요. 활동량으로 이 선수를 계속 압박해주고 쫓아가서 수비를 가담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재성도 정우영도 다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선수들이죠. 근데 저는 일단은 정우영 선수를 좀 예상해보고 싶은 그런 지금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티라톤 분마탄의 공격에 대한 제어도 해줄 수 있는 유형의 윙어가 오는 것이 네. 좋겠다. 자, 그러면은 대체적인 임영철 해설위원이 예상하시는 우리나라의 선발 라인업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황선홍 감독이 어떤 컨셉의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황선홍 감독의 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닐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가 벌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단 누군가는 상대 수비를 뒤쪽으로 눌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최전방에 선 선수,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끊임없이 침투를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가 계속 박스 안쪽에 물러설 수밖에 없게끔 잘 눌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미드필더 쪽, 만약에 예상을 해본다면 이재성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전진을 했을 때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 두 명이 고스란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고 좌우 하프 스페이스 공략까지도 용이한 구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일단 기본 대형 자체는 좌우 풀백에 있는 선수들이 좀 뒤쪽을 받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중앙 미드필더 황인범이나 이재성 중에 한 명이 번갈아 가면서 내려왔을 때는 풀백이 오버래핑을 하면서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좁히는 이러한 형태의 2-3-5 전형, 그리고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어떻게든 창출하기 위해서 3톱과 미드필더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인 그 컬러와 컨셉을 일단은 좀 요약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공격 라인의 선수들이 계속 위협적인 뒷공간 내지는 이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 줌으로써 상대를 좀 내려앉게 만드는 네. 그럼으로써 이제 라인 간의 간격이 이제 벌어지게 유도를 하는 뭔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태국이 지난 아시안컵에서 이제 4경기를 치렀는데 아시안컵에서의 태국의 주 액션 위치를 보면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낮은 지역도 아니에요. 템백 자체를 원래부터 구사하는 팀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방 압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하프라인 압박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네. 중원 지역 내지는 자신들의 수비형 미드필더 지역 정도에서는 압박에 진을 쳐놓고 거기서의 이제 인터셉트를 노리는 팀이라서 그런 견지에서 보자면 약간의 뒷공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공간으로 공격수들이 부지런한 침투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 주는 것이 그 앞쪽에 어떤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젖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력한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경기 초반에 그러한 하프라인 쪽, 허리 쪽에서의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경기 초반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롱패스를 섞어 쓰는 게 꽤 괜찮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또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 때 특히 주벨리그 동안에 상대 수비를 공략할 때 자주 썼던 패턴인데 빠른 자원들이 전방에 있음으로써 롱패스를 올렸을 때 그 측면 공격수들이 계속 침투를 가져가고 그럼 상대 수비가 속도를 의식해서
뒤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롱패스를 뿌리고 속도전을 붙임으로써 수비가 자꾸 아래로 밀리게 되면 간격이 벌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태국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프라인 쪽, 허리 쪽에서의 압박을 온전히 가져가기는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선수들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태국의 센터백들이 꽤 장신 선수들이 있어요. 네, 196, 191. 숫자까지 외우셨네요. 네, 돌라 선수, 판사 네, 선수. 맞습니다. 네. 196의 선수가 이제 엘리아스 돌라 선수인데 네. 돌라 선수의 그간의 플레이를 보면 사실 뒷공간을 좀 내주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점들이 우리가 주민규가 내려와주고 순간적으로 미드필더에 있는 이재성이나 뭐 황희범 같은 선수들이 침투했을 때 아니면 측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주민규가 발생시켜주는 공간을 침투했을 때 역으로 이제 주민규 선수가 또 턴 동작을 통해서 박스 안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점들에서 우리가 충분히 상대 공격 수비수를 뭔가 눌러줄 수 있는 상황들을 초반부터 만들어준다면 그럼으로써 태국의 경기 초반부터의 간격 조절이 안 되게끔 우리가 방해를 해준다면 경기 자체는 우리가 좋은 분위기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에 우리가 너무 길게 들어가게 되면 무리해서까지 전방 압박을 하고 너무 우리가 롱패스 빌드업에 의존을 하게 되면 자칫 경기 흐름이 순간적으로 태국에게 넘어갈 위험성 그리고 그때 우리가 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안게임 때 황선홍 감독이 그래도 잘했던 부분은 압박을 할 땐 하더라도 우리가 물러서야 할 땐 적절하게 물러서면서 정말 촉박했던 대회, 아주 바빴던 대회 일정에 대해서 선수들의 컨디션도 관리해주고 상대 쪽으로 넘어갔던 흐름도 관리해주는 모습들, 그런 경기 운영이 저는 이번 대회에서 황선홍 감독이 보여준 장점이었다고 봤거든요. 우리가 시간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비 라인과 압박의 기준점에 대한 조절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밸런스가 위쪽으로 치중된 상황에서 자칫 허리 쪽의 압박을 순간적으로 받게 됐을 때 그때 실수 한 번에 큰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태국의 기본적인 경기 플랜이 나오지 않게끔 방해를 하되 특정 시간대, 상대에게 좀 흐름이 넘어갔을 것 같은 시간대에는 우리가 조금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경기 운영에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그 점만 갖춰주더라도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일 때 보았던 대표팀에게 불안정하고 너무 뭔가 체계가 안 잡혀있던 모습으로부터 정말 많은 부분을 탈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수비로 내려올 때 체계가 안 잡히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태국의 선수들이 개인 전술이랄지 그리고 두세 명의 선수끼리 맞춰가는 그런 어떤 역습에 있어서의 호흡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말 뭐 말레이시아전 같은 그런 수비가 나온다면은 태국에게도 실점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딱 그 경기를 아마 태국 대표팀은 많이 참고하려 할 거예요. 네.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어쩌면 말레이시아전에서의 우리의 불안점을 보고 그대로 파악해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건이 된다면 조금 우리가 여유 있게 경기를 이제 끌고 가는 상황이 됐을 때 후반전에는 적절하게 새로운 얼굴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의 이제 여유가 돼야 되겠죠. 그게 또 뭐 이명재 네. 선수, 뭐 정우현 선수 등이 맞아요. 해당이 되죠. 네, 네. 백승호 선수도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고 정말 이른 시간부터 우리가 좋은 주도권을 잡고 그럼으로써 경기 스코어를 벌여놨을 때 여유까지 생겨서 새롭게 발탁된 오랜만에 돌아온 선수들에게도 적절한 출전 시간이 분배되는 것, 이게 우리가 태국전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최선의 결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반대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잘 돼서 태국이 경기 초반부터 아주 휘둘리고 우리가 선제골을 또 펑펑 터뜨리고 하면은 좋겠지만 또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축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최근 아시안컵에서도 봤고요. 네. 대부분의 축구가 다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진다면 결국은 태국이 우리의 볼을 끊어내서 위협적인 역습을 하는 장면들도 나올 것인데 우리는 수비적으로는 또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에 관한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역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원의 기동력을 신경 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네. 센터백 2명이 어떤 선수로 조합될지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와의 속도 싸움에서 자칫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태국의 앞선을 형성하는 선수들이 빠르죠, 다. 그렇죠. 네, 활동량도 많고. 네, 뭐 무에안타 같은 선수들도 그렇고 차이띠들도 뭐 상황에 따라서 딱 박스 안에 자리 잡았을 때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무에안타 선수는 수파나트 선수. 맞습니다. 네. 수파나트 무에안타. 네, 차이디드 선수는 수파차이 선수. 맞습니다. 네, 저희가 수파차이, 수파나트, 수파초크라고 네. 이야기했던. 네. 요 중에 근데 수파초크 선수하고 수파나트 선수는 또 실제 형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수파차이 선수는 이제 관계가 없는데. 근데 이 두 선수가 그 독특하게 수파초크 선수는 뒤에 성이 어머니 성이고요. 수파나트 선수는 뒤에 성이 아버지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 전체가 사실 보면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형제라 볼 수가 보기가 힘들죠. 근데 형제가 맞습니다. 네. 형제가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선수들에게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가 되는 상황이 놓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선에서의 그 선택은
중원의 밸런스다. 네.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는 좀 더 활동량 많고 일단 상대와 비벼줄 수 있는 선수의 유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뛰는 선수가 센터백 사이를 커버하거나 측면 쪽에 뒤를 받쳐주는 그림, 아니면 적절하게 반칙으로 끊어내는 그림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진섭 선수가 이 미드필더 쪽에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의 기본 골자가 2-3-5 대형인데 다행히 황선홍 감독이 무리해서까지 풀백을 막 올려 쓰는 스타일이 90분 내내 이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2-3-5라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해서 올려 쓰는 것 같은데 네. 그 2-3-5가 나오는 시간대가 아주 길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2-3이 어쩌면 또 맞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2-3-2-3. 네, 우리가 또 롱패스나 적절한 속도전을 붙인다면 최전방에 꼭 5명이 아니더라도 3명만으로도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고, 그럴 때 넓은 공간이 발생하면 중앙과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 있는 2명에게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효율적인 운영의 시간이 저는 2-3-5로 아예 극단적으로 올라간 시간보다는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도 기본적인 풀백의 위치는 측면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공간이 나왔을 때 오버래핑을 하는 역할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때 중앙 미드필더들이 뒤를 받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풀백이 뒤에 대기함으로써 측면 뒷공간을 그래도 좀 더 잘 커버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점들이 우리에게 좀 밸런스적으로 태국의 역습을 막을 때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이제 중앙 수비 주전으로 유력한 태국의 선수들이 196cm, 191cm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미켈슨 선수도 180대 중반이고 네. 스트라이커인 수파차이 선수도 사실은 또 180대 중후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태국도 이제는 장신자들이 있어서 그 우리가 세트 플레이 수비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다행인 점이라면 그래도 이 한동안 세트피스 실점을 우리가 조금 잘 막아내는 모습들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트피스에 대한 대비는 역시 잘할 필요가 있는데 1대1 수비에서의 집중력을 좀 잃지 않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지난주에 태국의 요주의 선수들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만, 이명철 해설위원님도 역시 또 아시안컵을 열심히 보셨을 거니까 네. 임 위원님이 보시기에 태국의 어떤 선수들은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각별히 해야 된다.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수파낫 무에안타. 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개인 기술 자체가 태국에서도 꽤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아시안컵에서 10번 달았던 선수.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송크라신 선수가 와가지고 또 네. 등번호가 약간 조정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송크라신 선수가 발탁 직전까지도 사실 부상에 대한 변수가 있었고, 네. 이번 시즌 이 내내 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당장 아시안컵만 하더라도 부상 때문에 결국은 송크라신 선수가 뛰지 못했는데, 네. 차나팁 송크라신 선수가 어쨌든 이번에도 경기를 뛰더라도 100%의 몸 상태는 아닐 수 있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아시안컵 기준으로 수파차이, 수파초크, 수파나트에다가 네. 보르딘 선수, 그렇죠. 보르딘 팔라 선수, 네. 요렇게 아마 공격 라인은 구축이 되지 않을까. 그 확률이 거기가 좀 높고, 송크라신 선수는 조커로 나오거나 혹은 태국 홈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뭔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뛰거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 홈에서 조금 더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회복될 여유도 있겠고, 네. 거기서 조금 더 플레이에 자신감이 붙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나팁 송크라신의 일단 몸 상태를 위해서라도 좀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 예상을 해봤고요. 수파나 무에안타에게는 개인 기술과 뽀른반, 드리블이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면 수파촉 사라차트는 역시 킥력이죠. 네, 네. 중거리 슛과 같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갑작스러운 슈팅 시도는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오른발을 잘 쓰죠. 네. 그리고 수파차의 차이디드는 박스 안에서의 좀 유연한 득점들이 있더라고요. 경기 그러니까 장면들을 봤을 때. 이 선수가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랄지 활동량이랄지 이런 것도 아주 상당히 준수한데 신장도 준수해요. 네. 그래서 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육각형스러운 공격수가 지금 튀어나온 네.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공격수는 결국 스탯, 골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스탯이 수파차의 차이디드 선수가 꽤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60개 치킨과 더불어서 다음에도 또 계속 이제 뭐 프리뷰를 할지 이런 시간을 가지겠지만, 2차전까지는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2차전은 다른 것보다도 저는 날씨가 변수가 되겠더라고요. 네. 우리의 지금 날씨가 겨울보다는 이제 좀 풀리긴 했지만 태국의 날씨가 워낙 무더운 편이어서 선수들이 뛸 때 컨디션이 좀 어떨지, 바로 원정을 가야 된다는 점이 태국보다는 아무래도 우리에게 조금 더 2차전에 대한 변수가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1차전 경기를 잘 치르게 된다면
어쨌든 같은 상대고 연달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전 때 경기 컨셉이 그대로 저는 2차전 때 양 팀 모두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봐요. 몇 주 정도의 간격을 둔 경기라기보다는 바로 연달아 치르는 경기라서 상대도 새로운 수를 들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역시도 1차전에 이 수가 먹혀든다면 굳이 바꿀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예전부터 또 축구 보셨던 팬분들은 방콕 아시안 게임의 네. 악몽 그 방콕 쇼크 뭐 이런 게 예전에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태국보다도 오히려 지금 태국이 좀 더 정돈이 잘 돼 있고 선수들도 더 괜찮은 선수들이 있는 팀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물론 우리도 그때보다 지금의 팀이 발전했죠. 현격하게 네. 발전을 했습니다만 태국 원정을 갔을 때는 또 이명철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까지도 잘 고려를 하셔서 네. 저희가 뭐 2차전은 따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1, 2차전을 모두 잘 치르고서 또 그 다음 경기들로 넘어갈 수 있는 이번 A매치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60개 치킨이 원투펀치 역사상 최초로 PPL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치킨의 마술사, 치킨의 혁명가, 치킨의 미식가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알아본 태국과의 1차전 프리뷰에 대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